예, 기본서 41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3조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3조가 아주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목적, 즉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판단을 무엇이라 말한다? 판례요. 우리 시험의 판례란 법원의 판례는 대부분의 판단을 말합니다. 하급심의 판례는 별 의미 없어요. 이 대법원 판례를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 표현 자체가 일종의 도덕적 기준이잖아요. 선량한 풍속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 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일종의 도덕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판단해서 위반했다 안 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험에 물어본다고. 나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결 요지를 읽어보고 위반했다 안 했다를 판단해서 판례하고 결론이 일치하면 그 판례는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왜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져요. 특히 성인들은.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인가? 판결 요지를 보니까 나는 위반했다고 판단되는데 반대의 결론이 나와.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나는 되는데 반대의 결론이 나온 판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만 하고 당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만한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기준하고 저의 도덕적 기준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판결 요지 암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판결 요지, 판결이 나왔는지는 판례 평석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판례 평석은 과장되게 좀 왜 그런 요지가 나왔는지, 결론이 나왔는지를 도출함에 있어 뚱뚱한 건 얇은 책 반권이에요. 그걸 다 읽어보고 객관식 문제를 공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옛날에 다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듣고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설명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되겠죠? 예, 판결 요지를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판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41페이지 넘어가셔서 42페이지요. 자, 42페이지에 거기에 2번의 양가로 1번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원칙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 말하고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를 기억하고 양가로 2번의 판례예요. 첫째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행위 목적,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그건 당연히 반사회 질서행위에 해당하고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를 묶으시고 둘째, 셋째, 넷째 전반에 생략된 말은 첫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라는 말이 둘째, 셋째, 넷째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 반사의 질서이고 아니고 하는 큰 줄기를 언급한 판례인데, 첫째는 법률행위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으니까 103조에 따라 당연히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것인데, 위반하지 않아도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둘째, 셋째, 넷째라고 되겠습니까? 법률행위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여, 즉 불법 조건이 붙어 법률행위가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행위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기의 불법이요, 표시된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해도 반사의 질서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둘째, 셋째, 넷째만 묶은 이유는 둘째, 셋째, 넷째 앞에 생략된 말이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첫째를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넷째로부터 양가로 동그라미 2번으로 화살표요. 동기의 불법을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시험에 불법이란 표현이 단순한 불법을 의미하지 않고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를 의미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동기의 불법이요. 동기의 불법이란 말은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나중에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법률행위 내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내용,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법률행위 해석인데,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무엇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결국 무엇의 해석의 문제다? 의사표시요. 3, 4월은 시기상조지만 법률행위 해석할 때 의사표시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어렵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전제하에 분석해 드릴 거예요. 거기서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배울 거예요.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란 말도 와닿지 않으면 이유로 할게요. 왜 의사표시를 하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 연유가 무엇이다? 동기예요. 그럼 만약 동기가 의사표시라면,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반사의 질서행위가 될 것이나 동기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해도 그 법률행위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어요. 동기가 표시됐거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 그때는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표현만 이해하면 되지 사례로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 하나 할 거예요. 자, 과장된 표현이란 이야기는 예를 든다면 12시 지났네. 예, 해도 그래도 구중은 덜 하겠네. 제가 엄청 정오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 심하게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테러를 하고 싶어. 나쁘게 생겼잖아요. 테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흉기로 테러하기로 작정했어.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흉기를 구입합니다. 매매요. 칼을 사기로 했어. 그래 칼을 파는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칼 하나 주십시오. 크고 날이 시퍼랬으면 좋겠네요. 라고 청약에 의사표시하고 그리고 칼을 파는 상인이 성낙에 의사표시해서 칼을 팔고 사는 매매계약 성립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칼을 샀다고 심하게 혼내주기 위해서. 그게 동기예요. 동기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그럼 칼을 파는 상인이 제가 입을 딱 다물면 왜 칼을 샀는지를 동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 칼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표시를 해버렸다고. 좀 이상하니까 물어보거든. 상인이 어디에 쓰시게요? 예, 한 놈 조질놈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버렸어. 그럼 보통 상인들은 안 팔잖아. 나중에 골치 아픈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근데 팔았어. 네가 하든 말든 내랑 무슨 관계 있어 하고 팔았다고. 표시가 돼버렸다면 그때는 그 매매계약이 무엇이 될 수 있어? 반사의 질서행위요. 표시를 하니까 안 팔거든. 제가 학습이 됐어요. 저녁에는 옆집에 가서 이미 점심때 안 판 상인이 옆집 상인한테 이야기 다 했어. 오늘 오전부터 이상하게 생기고 안경 쓴 놈이 하나 와서 사람 혼낸다 칼 사러 왔더라고. 미친놈 하고 밥 먹을 때 이야기 다 해버렸어. 표시하면 안 판다는 게 제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냥 칼이 크고 날이 시퍼런 걸 하나 주십시오 라고만 말했어. 그랬는데 그 상인이 딱 쳐다보니까 들은 그 녀석이거든. 안 팔면 다행인데 팔아버리면 제가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상인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은 무엇이 된다고? 반사의 질서행위. 이런 저급한 예는 이제 그만입니다. 결론을 좀 기억하자는 이야기야. 정리.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의 불법,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해도 원칙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됐거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면
그때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동기의 불법도 반사의 질서행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아래쪽 3번부터 유형이에요. 유형인데 그냥 유형을 분석하는 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판례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반사의 질서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 대표적이라 했습니다. 5개가 있어요. 이 5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5개. 그 외 유형도 있어요. 대표적인 유형이 정용계생사예요. 자, 참고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 지문화하지는 않아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윤리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반사의 질서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외에도 동기의 불법도 반사의 질서 행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고, 조금 이따 배울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반사의 질서 행위의 한 유형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게 시험 지문에 등장한다고.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의 이중매매예요. 부동산의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데, 그게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중매매 적극 가담을 보통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나, 간혹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말해도 같은 의미예요. 그건 조금 있다. 그럼 거기에 우리 시험에 논점이 되는 판례들을 몇 개를 확인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형사의 동그라미요. 그 밑에는 이렇게 적어 두시고 민사 X예요. 오랜 세월 동안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성공 보수 약정을 해왔었어요. 형사든 민사든. 근데 몇 해 전 대법원 판례가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한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복잡한 논거 떠나서 결론만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한다면 형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을 하니까 사회적 무리를 빚는다는 말이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변호사들이 판사실을 출입해서 짝짝꿍해서 형량 조절해버리고 장난 다 쳐버린다고. 되겠습니까? 전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부 소수가 했지만, 그래서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엇이라 말해? 반사의 질서행위. 민사사건은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형사 민사를 구별하자. 그 다음 오른쪽에 4번이요. 첩계약 체크하시고 끝입니다. 첩계약은 달리 부척관계라고도 표현하고 달리 불륜관계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불륜관계, 부척관계, 첩계약을 맺을 것을 조건으로 라고 시작하면 그 행위들은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부수적 약정들도 전부 반사의 질서행위입니다. 근데 첩계약, 불륜관계를 단절, 해소할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윤리에 반하는 행위 아니잖아요. 정용계생사의 윤입니다. 윤.
적을 필요 없고요. 일부 일처제 아니냐고. 헌법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은 죄송하지만 수컷이 괜히 이상한 여자를 건드려서 또 그렇게 붙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혼인의 순결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윤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첩계약, 불륜관계, 부척관계를 맺을 것을 조건으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그 부수적 약정까지도 전부 무엇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반사의 질서행위. 그럼 나중에 정신 차리잖아요. 대오각성에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잖아. 물론 받아준다는 전제야. 그래서 첩계약, 불륜관계를 단절, 해소할 목적으로 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거나 또는 설아의 자식이 생겼다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윤리에 반합니까? 그건 당연한 책무지. 그것도 안 하는 것이 바람 피울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륜관계를 맺을 것을 조건으로 라고 시작하는지 단절, 해소할 목적으로 라고 시작하는지 거기에 따라 해당 여부가 반대가 됩니다. 예, 를 기억하시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새까만 색 한번 해볼게요. 먼저 거기에 첫 번째 색깔 이게 무슨 초록색이가 무슨 색이고 모르겠네. 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 그냥 그냥 색깔 할게요. 무슨 색깔이 파란색도 아닌 것 초록색도 아닌 것이 이런 컬러를 제가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1번 타이틀은 해당의 동그라미요. 색깔에 해당의 동그라미 하시라고. 그럼 앞으로 이 밑에 것들은 해당한다는 체크 안 할 거예요. 포인트만 잡을 거예요. 그럼 양가로 1번은 여백에 51페이지라 적어 두시고 이중매매 법리는 51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다만 거기서 체크하실 것은 적극가담이에요. 적극가담. 첫째 적극가담 있죠? 예, 적극가담만 체크해 두시고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은 왼쪽에 색깔의 양가로 2번 반사회적 행위의 판단 기준 거기에서 셋째 있죠. 금전적 대가와 결부됨으로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부터 오른쪽 계곡을 넘어 양가로 2번과 연결해요. 계곡을 넘어 이래 줄을 이래 쭉 꺼놔라고 이해 좀 하기 위해서. 그럼 양가로 2번 오른쪽이요. 첫째 줄 마지막 색깔의 초가의 동그라미요. 초가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해당이기 때문에 초가 여백에는 이렇게 적어 두시고 그 단어가 변화가 되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초가인지 이내인지. 그럼 양가로 2번의 세 줄을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소송에서 사실대로 정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허위 진술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거기에 어디 갔나? 소송에서 정언 대가로 이 말이 사실대로 정언해 주는 것을 말해요. 위정이나 허위 진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소송에서 정언을 하러 가면 국가기관이 여비를 줍니다. 여비를 주지만 충분한 여비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조금 줘요 조금.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지난
지난 주말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강남에 갔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100% 피해자인 사람이 자꾸 부탁을 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있는 그대로 진술 좀 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그 당시는 정의감에 불타기 때문에 그럽시다 하고 전화번호 주고 오잖아. 근데 요번 주에 전화 왔어요. 문제 생겼다고 보신 그대로 정언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정의감에 불타기 때문에 오케이 하겠지만 저는 전화를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왜? 손해거든. 아니 여비라든지 일실 손해 등이 국가가 충분히 보전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내가 여비나 일실 손해가 한 200만 원이 되면 국가는 불과 조금 준다. 조금. 심심하면 한 가보시든지요. 손해니까 그냥 거절해버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혹시 정언해 주시면 여비나 일실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이내의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근데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무엇이 된다고? 반사의 질서행위요. 가령 제가 왔다 갔다 한 경비, 여비하고 일실 손해가 200만 원이라면 그 정도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니까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 몰라 한 5천이나 주면 제가 정언할지. 이런 건 무엇이라고? 반사의 질서행위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내 초과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셋째 줄 마지막에 한번 사선으로 자르시고 밑에는 비교 판례예요. 넷째 줄 마지막 허위 진술 체크요. 그 아랫줄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까지 체크요. 수사기관이나 소송에서 사실대로 정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라고 시작하면 그때는 급부의 상당성을 따져. 이내라면 반사의 질서행위 아니고 초과라면 반사의 질서행위고 허위 진술은 급부의 상당성 이내 초과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그냥 금전적 대가와 결부되면 전부 무엇이라? 반사의 질서행위라고. 사실대로 정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고 허위 진술을 구별하라는 취지예요. 됩니까? 예, 그 다음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10번이요. 10번은 몇 차례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에 출제하는 지가 이런데 결부됐는지 왜 물어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답이 된 적도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혼 전도사 아니에요. 이혼 이꼴 불행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불행할 개연성은 높지만 오히려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무조건 때린다 이 빌어먹을 놈이. 이유도 없이 술만 취하면 더 심해. 그런 인간하고 사는 게 행복이다 불행이다? 불행이지. 그럼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했다 안 했다?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엇이라 말해? 반사의 질서행위요. 그 다음에 색깔 2번에 아닌 것에 아닌의 동그라미. 그럼 지금부터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기 때문에 않는다를 체크 안 해요. 예, 그럼 1번이요. 1번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연상해야 됩니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고? 매도인이요. 그런데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의,
약정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반사의 질서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주로 그런 경우는 주로 건매입니다. 건매. 시가보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도했을 때 매도인이 주로 그런 부탁을 한다고. 그럼 매수인도 당근 오케이 하는 게 유리하죠. 예.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그 사정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반사의 질서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연상하시고 두 번째는 다운계약서를 체크하시고 판결요지는 다운계약서란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데 읽으면 다운계약서란 걸 알 수 있어요. 즉 시험 지문은 이렇게 올 거예요. 첫째 줄이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까지요. 거기까지 이렇게 묶어보자 이 말입니다. 암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읽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표현이란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설명드렸네요.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는 강행법규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 강행법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03조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는 말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면 무효가 돼야 돼.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다음에 5번이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후반부가 결론이에요. 대구에 있는 이 노모 씨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어릴 때 못 산 게 포환이 졌는지.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정경유착이요. 비자금 조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지만 그건 이 판결의 초점이 아니고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임치한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동기의 불법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관들이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당시 노모 씨가 구체적인 이름 적으면 안 되는데 원래 아직 살아 있는지 모르겠네. 네. 고인이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지만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S그룹 지하 창고에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는 임치할 때 이야기했겠느냐고. 표시요. 이건 노모 씨가 대통령직을 걸고 적 기업들의 공갈 협박에서 갈취한 돈인데 좀 맡아라 이렇게 말했겠느냐고.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이건 동기의 불법에 불과하고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여기에 S는 삼성 아니에요. SS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판례 이것 때문에 사과 한 박스 2억 원 그 판례 수십 상자를 쌓아놨다. 수백 상자가 모르겠네. 수백억을 쌓아놨거든.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만 원짜리로 쌓아놨기 때문에 현찰로요. 반사의 실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6번 허위 체크, 건저당권 체크 끝입니다. 다음 주의할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 통정허위 표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장매매지, 가장저당권도 있고 가장건저당권도 있고 가장임대차도 있고 가장소비대차 등도 있어요. 가장의 무엇, 허위의 무엇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는 전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민법 108조란 개별 규정에 무효란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103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허위의 건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 다음 7번이요. 7번은 부산 사람이랑 관계된 판례입니다. 판례를 이해하라고 그 당시의 사건을 끌고 올 뿐이지 요갈 가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비난할 목적은 전혀 없어요. 제가 판례를 설명할 때 좀 기억 좀 하시라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강주 가고 계실 거예요. 전모 씨요. 그 사람이랑 관계된 판례예요. 1980년도에 총칼을 들고 정권을 찬탈한 자가 있어요. 광주 가고 있어 지금. 갔는지 모르겠네 지금. 체육관에서 스스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와 같은 자가 또 등장할까 봐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정경유착이에요. 재벌들에게 정치 헌금하라 강요를 하는데 재벌들도 자기들에게 덕이 있기 때문에 바리바리 싸웁니다. 근데 부산의 국제그룹의 양모 회장은 처음에는 모여라 해도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못해 헌금할 때도 다른 재벌들의 극히 일부 껌값 주듯이 던졌습니다. 그랬다가 괘씸죄에 걸렸어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입니다. 예. 괘씸죄에 걸려서 전모 씨가 집단에는 일벌 100개 그룹을 해체하려고 해요. 예, 그룹을 해체하는데 명색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억지로라도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서 합수부에 끌고 가서 공갈 협박해요. 고문도 했다나 말았다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들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포심이 들어서 정려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룹이 해체된 사건이에요. 그럼 이 판결을 읽을 때 그 국제그룹 해체 사건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룹이 해체가 되고 판결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문민정부가 태동이 되고 이 양반이 너무 억울하니까 소송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장한 것이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라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사건이에요.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합수부에 끌려가서 공갈 협박을 당하고 정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라고 주장했다가 그 당시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반사의 질서행위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거기서 패소한 사건이에요. 나머지 판례들은 나중에 다시. 그럼 7번을 보고 그 사례를 연상해 보자는 이야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이 당시 법률행위는 정여였어요. 국가기관인 합수부의 강박에 의하여 정려한 경우 의사표시 형성의 하자의 문제일 뿐이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요. 9번은 아까 설명드렸고 단속 규정이라 그랬죠.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란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자 11번이요.
11번에 관계된 판례는 실상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우리 시험은 교육 목적, 연수 목적을 언급하는 판례 외에는 묻지 않아요. 참고로 두 개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사기업체는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이 잘 되면 이득을 많이 남겨야 된다고. 그럼 그 회사의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했습니다. 무엇 목적으로? 연수 목적, 교육 목적으로. 과거 한참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는 독일 등에서 고가의 장비를 수입을 하면 기술자가 함께 올 때도 있어. 기계를 제대로 운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근로자들을 해외에 연수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럼 그 회사에서 써먹기 위해서 교육, 연수를 보냈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일부 근로자는 딴 회사로 옮겨버리거든. 월급을 좀 더 준다고 말하면. 그럼 그 회사는 손해가 크잖아요. 자기 회사 돈을 들여서 경비를 들여서 교육시켜 놨더만 딴 회사라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할 때는 약정을 했다고. 귀국 후 몇 년 동안 근무해야만 한다. 이런 약정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했다고 본다 안 본다? 안 봐. 왜 회사는 경비를 회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귀국 후 몇 년 동안 근무해야만 한다 하는 사규나 약정이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예, 교육 목적, 연수 목적을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해외 지사 발령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 지사에 발령이 나서 한 5년 근무하고 왔습니다. 근데 귀국 후에 몇 년 근무해야 된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동안의 월급은 나의 노력이지 그게 무슨 회사 경비냐고. 교육 목적이 아닌 출장이라든지 또는 해외 지사에 파견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귀국 후 몇 년 동안 근무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그건 우리 시험에 묻지는 않아.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해외 파견 근로자는 연수 목적,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귀국 후 몇 년 동안 근무해야만 한다 하는 사규나 그 약정은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란 게 판례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자. 자, 뒤로 넘어가시고 그럼 반사의 질서행위의 효과를 확인하기 전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예, 부동산의 이중매매요. 그 이중매매의 법리를 이해를 해보자고요. 예, 새카맣고 심화학습이라 되어 있고 엄청 많네요. 예, 골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칙이에요. 자,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갑을 간에 매매했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근데 또 매매할 것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 이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법리는 첫 번째 매매는 언급 안 해도 유효하다는 전제하의 논리예요. 예. 이건 언급은 안 해요. 이건 당연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의 논리라고. 근데 동일한 부동산을 또다시 매매하였다. 그래서 병이 제2매수인이야.
그럼 이 두 번째 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인지 아닌지 그 논점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이중 매매는 원칙 무엇이다? 유효해요.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갑을 간에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 즉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된 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시험에는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이건 시험에 논점이 안 돼. 늦게 매매한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걸 물어본다고. 그럼 제2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갑병 간의 유효한 매매 계약도 있고 등기도 있기 때문에 제2매수인은 무엇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동일한 부동산에 이미 제2매수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이행불능이 됐기 때문에 이 제1매수인은 등기할 방법이 없어 이중매매가 유효할 때는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에 대해서 무엇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다? 책임이요. 이때 책임이 무슨 책임인지는 나중에요. 그때 제2매수인이 이미 갑과 을이 매매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중매매는 원칙 무엇이다? 유효해요. 이 알고만 있은 게 적극가담 아닙니다. 예. 제2매수인이 악이라 할지라도 원칙 이중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시험에는 원칙보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외예요. 예외를 해보자고. 예,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어요. 갑이 매도인, 을이 제1매수인. 또다시 갑병 간에 매매하였다. 제2매수인. 그런데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의 실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야 돼. 이 적극 가담의 의미는 이미 갑을 간에 매매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권유, 즉 요청까지 한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적극 가담이요. 그럼 단지 알고만 있은 것은 적극 가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무엇까지 해야 돼? 권유, 요청까지 해야 돼. 적극 가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알고만 있은 것을 무엇이라 표현한다고? 단순악이요. 단순악이란 말이 적극 가담하고 구별하는 개념이라 적극 권유, 요청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알고만 있은 것을 적극가담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이라 표현해? 단순악이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유, 요청까지 한 것이 무엇이다? 적극가담이요. 이렇게 적극가담하면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2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제2매수인은 매매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왜 매도인은 제1매수인을 배임행위, 뒤통수 쳤다고 저급하게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비난받아도 싸고 제2매수인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기 때문에 비난받아도 싸지만 제1매수인은 비난받을 짓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럼 제1매수인이 원한다면 제1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치할 것인데 법 이론상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다고. 왜?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됐다면 이미 이행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대금은 논점이 아니라 안 적었습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예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법 이론상은. 정의관념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비난할 짓을 하지 않는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하고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치해요. 이 말을 좀 이해하라고 과장된 표현합니다. 법이 추구하는 바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라이케를 법의 여신이라고도 말해요. 원래는 정의의 여신인데 법의 여신이라고도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네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 원래는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자세도 아주 당당해요. 법의 여신이 되면서 흉하다고 눈도 벗기고 한 손에는 칼이 아니라 법전을 들고 있어. 그 법원 안으로 들어가면 칼 들고 눈 가린 정의의 여신이 있어요. 앞에 그냥 세울 때는 법전 들고 청청 저울 들고 있어. 눈은 딱 벗겨놓고 예쁘게 해요. 그래서 정의가 바라보는 현상만이 정의가 아니라 그 이면까지 바라보라고 그 여인은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법 이론상은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이 법 이론을 넘어가 버렸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는 법 이론하고 맞지 않아요. 예. 정의관념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하고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치하기 때문에 법 이론을 넘어가 버렸다. 어떻게 등기할 것인가? 대부분 판례예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중매매가 반사의 실생이로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한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지 않아요. 예, 대위합니다. 취소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법 이론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갑병간의 매매계약이 반사의 실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면 이미 이행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제2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판례의 논조가 권리가 없는 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오고 학계가 벌컥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자칭 석학들이 듣도 보도 못한 판례다. 무슨 권리가 없는 자의 권리를 대위한다고 말하느냐 라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한 분도 나와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래서 고매하신 석학들이 해법을 제시하시라고. 그랬더만 자칭 고매한 분들이 전부 해외로 도망가 버립니다. 교환교수 이런 식으로 쪽팔렸어요. 기자들이 자꾸 마이크 들이대니까 혹 해법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시끄러웠거든. 자칭 막 잘못된 판례라고 시끌벅적했거든. 나중에 하나씩 돌아오시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명판결 중에 하나라고. 쓸데없는 소리.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유는 이런 표현이 온다는 말이에요. 왜 무효가 되었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반사의 실수행위란 말이 포괄적인 용어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부동산의 이중매매, 적극가담, 반사의 실생위로 무효가 된다는 말을 달리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말해도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관념이라는 용어를 들고 온 이유가 이 표현에 약간 익숙하라는 취지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사의 실생위로 무효가 됐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가 판례예요. 예. 그리고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 가담이란 표현만 오면 전부 다 무엇이 돼? 반사의 실생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되겠습니까? 예, 3, 4월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잠시 쉬다가 앞으로 가셔서 예, 46페이지 반사회적 행위의 효가 있죠. 예, 거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것은 칠판은 지워도 되겠네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